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복을 입은 16살 홍콩 소녀, 앳된 얼굴에 또래답지 않은 냉담한 눈빛을 가진 그녀의 이름은 오양진이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는 이 여학생이 몇몇 남성을 부추겨 용서할 수 없는 피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배우의 조종자였던 그녀는 결국 가벼운 판결을 받고 전신무사하게 풀려났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2년 8월 8일 새벽 1시경 증명사는 평소처럼 부모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한 뒤 홍콩 장군호 광명원의 집을 급히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족과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집에서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던 부모는 밤이 새도록 증명사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허연미는 아들의 휴대전화로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에는 신호만 가고 받는 이는 없었고 나중에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아들의 친구들과 동급생들에게 연락해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8월 8일에 증명사를 만난 적이 있으며 당시 약 1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증명사는 그때 자신이 급히 한코우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된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했고 이후 그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허연미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깨닫고 8월 9일 아침 그녀는 급히 장군호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반응하여 동구룡 실종 인구조사팀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증명사의 어머니 허연미는 중국 광저우 출신이고 아버지는 홍콩인으로 두 사람은 결혼 후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허연미가 39살이 되던 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1997년 증명사를 낳았습니다. 외동아들인 그는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부부는 광저우에서 하던 선박 수리 사업을 포기하고 가족 모두가 홍콩 장군호로 이주했습니다. 부모의 권유로 증명사는 어려서부터 불권을 배웠고 무술 대회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습니다. 실종된 해에도 그는 전 홍콩 공개 엘리트 대회에 참가해 기기와 건술 부분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 5급에 합격했고 더 높은 급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무를 겸비한 소녀는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12년 8월 11일 증명사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장군호 소속사 해상에서 해안에서 약 200m 떨어진 바다 위에 한 남성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티셔츠만 입고 하반신은 벌거벗은 상태였으며 머리에는 뚜렷한 상처가 있었고 몸통은 심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명단과 대조한 뒤 이 시신이 증명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부모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허연미와 남편은 불안한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살펴봤지만 부부는 아들에게서 보이는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증명사는 수영에 능했기 때문에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리 없다고 믿었고 결국 이 시신은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갔고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증명사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허연미와 남편은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허연미는 아들이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 잘못된 길에 들어섰거나 심지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애가 타는 마음에 직접 실종 전단을 작성해 언론과 네티즌들에게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허연미는 아들이 아직 살아있으며 단지 집에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을 뿐이라 믿었기에 그래서 이 편지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이 사랑이 아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증명사의 부모는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가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했고 무려 4달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12월 4일 허연미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8월 11일 바다에서 발견된 그 남성의 시신이 다름 아닌 그들의 아들 증명사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DNA 감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허연미와 남편은 전화기 너머에서 통곡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살아있던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 정황과 법의학 초기 소견을 근거로 그가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정에 의하면 증명사는 8월 8일 새벽 집을 나선 직후 공격을 받아 살해당한 뒤 범인에게 장군호 인근 해역에 버려졌고 결국 11일에야 어부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먼저 증명사의 주변 친구들과 동급생들을 대상으로 실종 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컴퓨터 기록도 면밀히 확인하며 단서를 찾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터넷 채팅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8월 8일 밤 증명사는 누군가와 맞짱을 뜨러 나간 정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룹 채팅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 했지만 친구들은 인원이 부족하다며 나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고 결국 증명사는 소집을 포기하고 혼자 가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기록을 통해 경찰은 증명사가 누군가와 충돌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살해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은 채팅 기록을 단서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하나둘 특정해 나갔고 그들의 신원과 배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전과가 있는 성인이었고 또 몇 명은 증명사와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2013년 1월 15일부터 16일 사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경찰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용의자가 격렬히 저항해 2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으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은 4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월 22일 경찰은 다시 1명의 남성을 구속하고 자전거 한 대를 압수했습니다. 이로써 체포된 인원은 모두 7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21살의 석가곤으로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공갈과 범죄 조직 관련 전과가 있고 소년원 과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8살의 려준무는 중고 자전거 장사를 했고 폭행, 절도, 침입절도, 강도 등 전과가 있으며 강제추행죄로 2011년 12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4살의 매진우는 활동적인 양아치 두목격으로 무직이었고 절도와 불법 복제품 판매 등의 전과로 형과 벌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2살의 양충호는 인테리어 일용직 근로자였고 17살의 유한은은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17살의 옹관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체포자 중 최연소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체포 당시에도 교복 차림이었고 앳된 얼굴은 그가 연루된 살인사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심층 수사 끝에 경찰은 증명사의 실종이 진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조사 결과 증명사와 진이는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증명사는 진이에게 호감을 품고 적극적으로 구애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마음이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증명사가 성적 부진으로 진급에 실패하자 진이는 이를 계기로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2011년 12월 증명사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종종 공원을 함께 거닐었고 방학 동안에는 밤새며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성은 끝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오히려 2012년 8월 초 진이는 그의 구애를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증명사는 앙심을 품고 그녀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느니 뻔뻔한 여자라느니 하는 유언비어를 이곳저곳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곧 진이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느끼고 분노와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2012년 8월 6일 진이는 랑콰이퐁의 한 바에서 놀다 새로 알게 된 친구 려준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헐뜯어 망신을 주었다며 그 남학생을 혼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려준문은 흔쾌히 이를 수락했고 사람들을 모아 보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8월 8일 새벽에 증명사를 장군호 완방진 성착장으로 불러내서 말을 꺼내는 척하다가 기회를 봐서 혼내주기로 계획했습니다.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미리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 카드까지 사두어 기다리는 동안 위장수단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 1시경 증명사는 석가곤에게서 전화를 받고 선착장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닥쳐올 위험을 그도 어느 정도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인원을 모으는데 실패했는데 홀로 위험을 무릅썼을까요? 일부 네티즌들은 한창 사춘기였던 그가 체면을 중시해 약속을 어기면 깔볼까 두려웠고 게다가 이미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해놓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불권을 배웠기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 상대가 손을 대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증명사가 판세를 잘못 읽었습니다. 자신이 맞서야 할 자들이 어떤 부류의 악인들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벽 2시 30분 무렵 증명사가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자 석가곤이 선착장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만남 후 일행들은 증명사를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준문이 먼저 시비를 걸며 왜 유언비어를 퍼뜨렸느냐고 따졌고 곧바로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증명사가 반격을 시도하자 석가공과 매진우도 가담했습니다. 그는 역부족이어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공격을 막으려 했으나 머리가 터져 피가 날 정도로 얻어맞았고 중간중간 너무 아파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의 말은 가해자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거센 폭행과 모욕이 이어졌으며 심지어 강제로 맥주를 들이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겉보기엔 사소한 유언비어가 비극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증명사의 행동이 옳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꽃다운 나이의 진이는 순수해야 할 시기에 나쁜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행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증명사는 과연 참혹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폭행을 견디지 못한 증명사는 여러 차례 기절했지만 그럴 때마다 일행은 맥주를 끼얹고 다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지칠 때면 그들은 한쪽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고 증명사가 옆에 기대 누워 있는 채로 내버려 두었고 방금 전의 만행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잠시 뒤 증명사는 경련을 일으키며 떨기 시작했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해 머리를 바닥에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석가고는 차갑게 한번 쳐다볼 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카드놀이를 계속했습니다. 충분히 쉰 뒤 그들은 또다시 폭행을 재개했고 끊임없이 술을 들이마시게 하며 상대를 끝장내려는 듯 고통을 극한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려준무는 거의 미친 듯 날뛰며 자전거 정비 가방에서 장도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려 했습니다. 이를 본 매진우가 급히 말렸습니다. 그렇게까진 하지마. 처음엔 그가 선의로 말리는 듯 했지만 잠시 후 매진우는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 같이 죽고 싶어? 아니면 한 명만 죽는 게 나아? 그 순간 모두가 멍해졌습니다. 매진우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자식을 놓아주면 틀림없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면 우리 전부 감옥 간다. 차라리 끝을 보자. 줄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자. 이 제안에 현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이전에 광견처럼 날뛰던 려준문조차 말을 흐렸습니다. 결국 매진우의 주도로 모두가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꽁초와 맥주병을 모조리 버리며 남을 수 있는 증거를 없애려 했고 또 근처 편의점에서 모기약을 사오겠습니다. 이에 대해 매진우는 모기약에는 화학 성분이 있어서 지문을 지우는 데 효과가 있다 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증명사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 모든 소지품을 빼앗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는 듯 흔적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증명사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걷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석가곤, 려준문, 매진우 이 세 사람은 상의 끝에 시신을 버릴 장소를 근처 바다로 정했습니다. 그곳까지의 거리는 대략 1400m로 보통 걸으면 20분이면 갈 길이었지만 증명사가 이미 중상을 입어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몸에 힘이 풀려 거의 서 있기도 어려웠고 세 사람이 부축해야 겨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내 비틀거리던 증명사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세 사람은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고 계속 재촉하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려준무는 자전거에 진이를 태워 먼저 목적지로 가서 주변을 탐색하며 근처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샅샅이 살폈고 심지어 진이는 여자 화장실 안에까지 가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을 확인하자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45분 뒤 세 사람은 증명사를 부축한 채 마침내 목적지의 풀숲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증명사는 이들이 입막음을 위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살고자 하는 본능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죽기 싫어요. 우리는 결국 친구잖아요. 이렇게까진 하지 말아요. 휴대전화를 돌려주면 제 여자친구가 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며 끊임없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애원은 바람처럼 그들의 귓가를 스쳐갔을 뿐 조금의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증명사가 거듭했지만 그들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매진우는 옹관월에게 풀패서 돌과 밧줄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그것을 증명사의 발에 묶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혀 시신을 없애려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매진우와 석가고는 증명사를 부축해 바닷가로 끌고 가 서로 눈을 마주친 뒤 힘껏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고 한 생명이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이후 매진우의 진술에 따르면 증명사는 물에 빠질 때까지 의식이 있었고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가라앉아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모기약으로 난관과 바닥의 침, 지문 등을 닦아내는 등 현장을 정리했고 현장에 남은 담배꽁초와 맥주캔, 쓰레기들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매진우는 높은 곳에 서서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 큰일을 하려면 좀 더 꼼꼼해야 돼. 아무것도 남기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유한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맥도날드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먹고 떠들었습니다. 매진우는 다른 이들에게 이 일 밖으로 새지 마라. 누가 새면 그놈은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경찰이 7명의 진술을 종합해 복원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7명 중 특히 매진우, 려준문, 석가곤의 행위는 도덕적 바닥이 없었고 수법은 잔혹했으며 마음은 무감했습니다. 2014년 11월 4일 큰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의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공식 개시되었습니다. 7명의 관련자는 피고석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 양충호와 유한은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어 공소가 취소되어 특사 증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묶을 돌과 밧줄을 찾고 묶는 데 가담한 옹광걸과 이번 사건의 주된 성동자였던 진이는 원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개정 일주일 전 검찰이 받아들여 과실치사로 변경 기소되면서 5점 증인이 되었습니다. 첫 증인으로는 특사 증인 양충호가 출석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넉 달 전 려준문을 알게 되었고 8월 6일 밤 그가 바에서 보자고 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보니 진이가 누군가가 자신을 물러나다 공중 화장실이라고 헐뜯어 망신을 줬다며 증명사를 한번 혼내주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려준모는 양충호에게 8일 새벽에 와서 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약속한 선착장에 도착하자 증명사는 이미 머리가 터져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는 몇 사람이 무언가를 상의하는 것을 보았고 이와 함께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증명사가 시신을 버릴 장소로 끌려갈 때 양충호는 따라가지 않았지만 사후 다른 이들과 맥도날드에서 다시 합류했고 증명사의 지갑을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갑엔 이미 돈이 없었지만 매진우는 여러 차례 입단속을 엄하게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증명사가 이미 변을 당했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특사 증인 유한은은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한 뒤 패스트푸드점, 차찬팅, 바, 네일숍에서 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진이와는 중학교 동창이고 옹광걸과는 옛 연인이었습니다. 사건 전에는 석가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른 사람들과 친하지 않아 혼자 옆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중 여러 사람이 증명사를 집단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려준무는 그녀와 진이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리를 떠날 때 그녀는 증명사가 바닥에 누운 채 려준문의 다리를 붙들고 더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몇 사람이 증명사를 데리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한은은 호기심에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석가곤이 따라오지 마, 아니면 악몽을 꾸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진이는 려준문의 자전거를 타고 먼저 가서 사전 답사를 했고 유한은은 양충호와도 자전거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휴대전화를 현장에 두고 온 것을 알아차리고 되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진이를 마주쳤고 진이는 오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한은은 휴대전화를 찾아 집으로 돌아갔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침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5점 증인 옹관월의 진술은 유한은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그는 증명사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돌과 밧줄을 찾는 데 협조했으며 증명사를 바닷가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구하며 옹광걸이 사건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해 무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그는 끝내 유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며 용기를 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또한 옹광걸의 부모는 그가 어릴 때 이미 이혼했고 깨진 가정 환경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건의 발단을 만든 진이는 역시 5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을 위해 나섰던 세 남자를 지목하며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희석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증명사가 자신을 헐뜯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곧바로 보복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명사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소문이 그의 입에서 또 나오는 것을 들었고 이에 크게 분노해 려준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려준문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남자친구 자격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진이는 이를 동의하되 어디까지나 가짜 연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이미 자신이 예측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의도는 그저 상대를 한번 혼내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피고 석가곤, 제2피고 려준문, 제3피고 매진우가 증명사를 바다에 밀어 떨어뜨리기로 했을 때 자신이 말려보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두려움을 느꼈고 증명사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앞날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의 장본인은 다름 아닌 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개입해 폭력의 수위를 막을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며 정말로 두려웠다면 왜 려준문과 함께 시신 유기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여자 화장실까지 가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려준문의 변호인은 2013년 3월 체포 2달 후 구금 중이던 진이가 려준문에게 보낸 편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가 함께한 건 며칠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했던 사람은 당신뿐이야. 아마 내가 많이 속아왔거나 많은 사람을 겪어와서 더는 연애를 못하는 걸지도 몰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이는 편지에서 사실 자신은 줄곧 석가곤을 사랑해왔으며 그를 지키기 위해 오점 증인이 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전에 경찰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도 그 남자를 위해서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이는 사건 뒤 실제로 석가곤과 석 달간 교제했고 그 관계를 진지하게 대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체포 후 100개가 넘는 질문에 일시적으로 답변을 거부한 점도 인정했지만 그것이 석가곤을 편들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 편지들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수정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3피고 매진우의 변호인은 진이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시 10대였지만 연애 경험이 많은 듯했고 술집에 자주 드나들며 담배와 술에도 익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진이가 당시 려준문의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명확히 말했기 때문에 그가 나서서 일을 도왔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이는 모두 사실 무근의 악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개월의 심리를 거쳐 네 남자와 세 여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약 4시간의 평의 끝에 제1피고 석가곤, 제2피고 려준문, 제3피고 매진우의 살인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인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들은 세 피고는 담담한 표정으로 비교적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점 증인 옹관월과 진이는 과실치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경찰 수사의 협조에 형량의 절반이 감경되었습니다. 옹관월은 징역 9년, 진이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년 뒤인 2016년 진이는 항소에 성공해 형량이 1년 감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말은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사회적 성찰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던 진이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녀의 일탈 뒤에 놓인 복합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이는 1996년 홍콩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 시기까지는 성적이 뛰어나 반에서 상위 3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13살 때 가정에 병고가 닥치며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가 이혼했고 큰 상처를 입고 이후 학업의 뜻을 잃고 집을 자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퇴 후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와 바와 클럽 등 혼탁한 환경을 전전했고 주변에 드나드는 이들은 대부분 잡배나 건달들이었습니다. 진이는 랑콰이퐁에서 려준문을 알게 되어 하소연했을 때 그는 즉시 폭력적 해결을 제안했고 그녀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원을 모으는 데 적극 협조했습니다. 불량 또래가 문제 해결의 기준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진이는 반항기에 있었고 부모의 이혼은 심리적 상흔을 남겨 전통적 규범에 대한 반감을 키웠습니다. 또한 조기 자퇴로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해 갈등을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능력도 충분히 잘하지 못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상적 대화나 어른들의 도움을 구하는 합리적 방식을 택하지 못했고 또래의 부추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진이는 여러 차례 일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결과 인식의 왜곡과 법에 대한 경외심의 결여를 드러냅니다. 사태가 통제불능에 빠진 뒤에도 그녀는 시신 유기 장소의 사전 답사에 참여했고 체포된 후에도 줄곧 책임을 동료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기보호 성향과 책임 회피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사건 전반에서 그녀는 한때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떨어뜨리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한 명만 죽을래 아니면 다 같이 죽을래 라는 매진우의 강경한 주도 아래 결국 타협하고 심지어 동조했습니다. 이런 심리는 또래 집단에 대한 미성년자의 과도한 동일시를 반영합니다. 즉 집단에 속하고 배척을 피하기 위해 잘못임을 알면서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극은 또한 깨진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해 열등감과 반항심을 키우기 쉽고 그로 인해 범죄로 향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재판부의 탄식처럼 많은 젊은 범죄자들이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가족관계와 따뜻하고 올바른 또래의 인도, 그리고 효과적인 학교, 사회 교육이야말로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증명사의 삶은 2012년에 영원히 멈췄고 그의 떠남은 한 가정의 비극이자 사회 전체의 상처였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진이는 이미 개과천선하여 조기 출소 후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사건이 같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2년 중국의 청춘 배우 바이징은 꽃다운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촉망받던 라이징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순식간에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인터넷은 온통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뒤덮였습니다. 돈, 권력, 불륜, 사기, 바이징의 죽음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논란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1세기 중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바이징의 죽음.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2년 2월 28일 베이징 왕징의 한 아파트에서 믿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9살의 여배우 바이징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저우청 하이였다는 점입니다. 범행 직후 그는 칼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고 맙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이징은 수많은 중국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이미 꽤나 유명세를 떨치고 있던 배우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에 출연했던 영화 영춘권 무림 절대고수에선 주인공으로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양자경의 뒤를 이을 새로운 쿵푸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국 영화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팬들은 물론이고 함께 작품을 했던 수많은 연예계 인사들까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남편 저우청하이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바이징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감춰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듯 추악한 현실이 드러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바이징과 재벌 사업가 저우청하이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아 이토록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과연 바이징은 그동안 어떤 비밀을 숨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어떤 숨막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이징은 1983년 6월 4일 랴오닝성 태링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다재다능한 예술적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연기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남달랐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징의 부모님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딸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고 바이징의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큰 무대를 찾아 베이징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바이징과 그녀의 어머니는 반지하방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마침내 베이징의 자리를 잡은 바이징은 뮤지컬 공부를 시작하며 배우로서의 꿈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중국 최고의 교육기관 중 하나인 중앙희극학원 연기과에 당당히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중앙희극학원은 국리와 장쯔이 같은 쟁쟁한 스타들을 배출한 명문 학교였고 바이징의 동창 중에는 원장, 당원 등 중국 영화계를 빛내는 수많은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징은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끈기를 지녔지만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이징에게도 드라마 출연이라는 첫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후 국립아동극단에서 단역 배우로 활동하는 무명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바이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꼭 모두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연극 무대에서 묵묵히 경험을 쌓으며 한 단계씩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바이징에게 화려한 꽃길을 펼쳐줄 운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PD의 소개로 재벌 사업가 저우청 하이를 만나게 됩니다. 저우청 하이는 금융업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로 부동산 재벌이자 중국 연예계에도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거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바이징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저우청 하이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마치 영화 속 재벌처럼 바이징의 든든한 스폰서를 자처하며 그녀의 연예계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는 이미 결혼하여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징에게는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나이까지 속였습니다. 첫 데이트 날 저우청하이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지만 바이징은 화려한 대신 소박한 작은 식당에서 마라탕을 먹는 데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재력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저우청하이는 이후로도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바이징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고 그녀와 어머니에게 용돈이라며 매달 거액을 주었습니다. 거기다 바이징이 활동하는 극단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까지 자처했습니다. 결국 바이징은 저우청하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2006년 대학을 졸업한 바이징은 드디어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무명의 신인 배우였던 그녀는 저우청하이라는 든든한 배경 덕분에 혈색 상사라는 TV 드라마에서 주연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이 없던 바이징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저우청하이의 막강한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바이징이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2008년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바이징은 영화계에도 진출하여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홍콩 스타 유덕화 주연의 삼국지 용의 부활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바이징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저우청하이는 자신이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진짜 나이와 사실은 결혼하여 아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2008년 초 저우청하이는 전 부인이 아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이중 생활을 마침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이혼 서류의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바이징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처럼 빠른 두 사람의 결혼은 중국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시각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바이징이 유부남인 저우청하이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라고 손가락질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신인 여배우를 연예계 활동이라는 달콤한 미끼로 유혹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바이징의 절박함을 이용한 저우청하이를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바이징은 영화 철인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배우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곧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모든 것은 바이징에게 저우청하이라는 든든한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자 두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벌과 아름다운 여배우의 만남은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의 결혼은 마치 세계의 로맨스처럼 언론과 대중의 입에 오르려 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결혼 선물로 바이징 어머니의 이름으로 방 3개가 딸린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세 사람은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바이징은 은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간혹 남자 배우와의 애정씬이나 노출씬 등에 남편 저우청하이가 나서서 제지하는 바람에 바이징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지만 저우청하이는 여전히 바이징에게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바이징은 화제의 영화 영춘권 무림 절대고수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 뛰어난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제2의 양자경이라 부르며 한동안 맥이 끊겨 있었던 여성 쿵푸 배우 계보를 이을 새로운 스타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2011년 8월 11일 바이징은 제13회 중국 영화 공연예술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권위 있는 금봉황상을 수상합니다. 시상식에서 바이징과 저우청하이의 모습은
그 어떤 커플보다 다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두 사람에게는 끔찍한 참사가 닥치고 결국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로만 보였던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심각하게 파탄난 상태였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사진 속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오오이로 바이징보다 한 살 어린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저우청하이의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오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정부 고위 관료라고 거짓말하며 저우청하이에게 접근했는데 이는 저우청하이의 경계심을 허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점점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우청하이는 아내 바이징에게 오오이를 소개시켜 주었고 세 사람은 함께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자주 어울리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3월 저우청하이와 바이징 부부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집과 자동차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고 저우청하이에게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 좀 나눕시다 라는 협박 문자까지 날라왔습니다. 저우청하이와 바이징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들을 미행하는 것만 같았고 언제 어디서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 중에 저우청하이는 오우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오우이는 얼마 후 저우청하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형님 큰일 났네요. 좀 귀찮은 일에 휘말리신 것 같은데 질이 안 좋은 조직에서 형님을 찍었다 하더라고요. 가만두지 않겠다며 호심탐탐 노리고 있던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의 힘이 좀 필요한 일이라서요. 아시죠?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해결하시려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하니깐요. 저우청하이는 오우이 아버지에게 해당 일을 부탁하는 대가로 현금과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오우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전달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저우청하이 부부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오우이는 저우청하이의 맹목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이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바이징과 함께 오우이와 하이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한 명품 시계 몇 개를 선물로 주고 오우이의 할머니 생신에는 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상당의 황금 복숭아 장식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선물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부의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지만 부부가 함께 가는 여행에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언뜻 이해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우청하이는 오우이가 말한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가 자신을 노리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오우이의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력가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업가답지 않게 너무나 쉽게 사람을 믿는 모습이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저우청하이는 오우이를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여겼고 그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오우이는 매달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면 울상을 지을 때마다 저우청하이는 모자라는 실적만큼 카드를 긁어 억지로 오우이의 실적을 채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겉으로는 호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우이는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이용해 저우청하이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청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냈습니다. 2008년 저우청하이가 보유한 주식이 급락해 그의 자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반면 바이징은 배우로서 제대로 전성기를 맞아 승승장구하며 수입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강했던 저우청하이는 초조해졌고 더 큰 돈을 벌어 자신의 건재함을 아내 바이징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2011년 5월 오우이가 저우청하이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형님, 큰 건이 하나 있는데요. 잘만 하면 어기와는 그냥 꿀꺽할 수 있는 건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 아마 아버지가 힘만 좀 써주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려면 총알이 좀 필요한데 형님이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저우청하이는 고민 끝에 오우이가 제안한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오우이의 인맥과 오우이의 조력자인 그의 아버지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이 모든 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오우이는 저우청하이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꿈에도 이것이 거짓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오우이의 고위관료 아버지를 위해
뇌물로 현금 7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억과 고급 승용차를 준비해 오우이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오우이의 목적은 저우청아이의 재산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우청아이의 아내 바이징도 노렸습니다. 바이징은 화려한 연예계 생활에 익숙해지고 주변에 젊고 잘생긴 멋진 남자들이 넘쳐나다 보니 자연스레 늙고 못생긴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지금의 자리였지만 그런 마음도 세월에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젊고 잘생긴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우이는 가까우면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데다가 남편이 의심할 리 없는 최적의 상대였고 바이징은 저우청아이와 같은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이징과 오우이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고 두 사람은 결국 저우청아이 몰래 위험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기에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우이는 바이징의 촬영장에 아무렇지 않게 찾아오는 등 대놓고 가까운 사이임을 과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관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정작 남편인 저우청아이는 그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이징과 오우이는 저우청아이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저우청아이를 속여 이혼을 유도하고 이혼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연말에 저우청아이가 황저우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우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자를 고용하여 저우청아이를 유혹하게 만든 다음 불륜을 핑계 삼아 위자료를 왕창 뜯어내고 이혼을 성사시키려는 파렴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우청아이는 오우이가 미리 심어놓은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고 결국 그녀와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저우청아이가 의문의 여자와 만난 호텔방에는 오우이와 바이징이 미리 설치해둔 몰래카메라가 있었고 이 카메라에는 저우청아이의 은밀한 만남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바이징은 저우청아이가 딴 여자와 놀아났다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우청아이는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저우청아이는 오우이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우이가 자신에게 사기를 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우이의 요구대로 거액의 뇌물과 96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억을 투자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불안해진 저우청아이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월 저우청아이의 재정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그는 오우이에게 자신이 투자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오우이는 냉정하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제야 저우청아이는 자신이 철저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우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우이의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오우이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바이징과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되면서 저우청아이는 마침내 두 사람의 추악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의 불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징은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저우청아이의 어머니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바이징은 뻔뻔하게도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폭탄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반대하더니 이제 당신 뜻대로 당신 아들과 이혼해 줄게요. 사실 저우청아이의 어머니는 저우청아이와 바이징의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들의 뜻을 꺾지 못하고 마지못해 승낙했던 것입니다. 1월 31일 바이징의 폭탄 선언에 충격을 받은 저우청아이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로부터 2주 후 2012년 2월 13일 바이징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자신은 남편에게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났고 남편이 자신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으며 결정적으로 외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여성과 만났던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바이징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저우청아이는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바이징에게 지불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우청아이는 바이징의 목적이 처음부터 자신의 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우청아이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마지막을 예감하는 듯했습니다. 형, 법원에서 이혼 서류가 왔어. 이 문제를 끝내려면 그녀를 만나야만 해. 형, 잘 지내? 동생의 평소와 다른 모습에 불안감을 느낀 형은 필사적으로 바이징을 만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의 절박한 외침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우청아이는 곧장 차를 몰아 바이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준 바이징에게 그는 미리 준비해둔 칼을 꺼내 3번이나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끔찍한 공격에 바이징의 어머니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딸이 쓰러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징이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저우청아이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내는 너무나 악랄했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는 이 말을 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명 여배우와 재벌의 결혼, 그 비극적인 종말은 중국 사회를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습니다. 바이징의 팬들은 남편을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우청아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그의 친구가 SNS에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저우청아이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바이징과 오우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며 대중의 관심은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바이징과 오우이가 공모하여 저우청아이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저우청아이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차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의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바이징은 직접 자신의 집문에 페인트를 칠하기도 했습니다. 오우이의 아버지의 거짓된 고위관료 신분, 부동산 개발 사업, 불륜, 몰래카메라까지 모두 두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과 악행의 결과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대중은 바이징이 남편의 도움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속여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탐욕스러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저우청아이를 동정하는 여론도 늘어났지만 동시에 그가 전처와 아들을 버린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인과응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우이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모든 것은 바이징의 계획이었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녀는 악독한 여자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징과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다고 발뺌했지만 통화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 등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그의 범행이 밝혀졌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우청아이는 사망 전 이미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상속했습니다. 바이징의 어머니는 딸이 받아야 할 몫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부호와 유명 여배우의 세기의 결혼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성공에 눈이 먼 자들의 만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흔하디흔한 스폰서와 여배우의 관계가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져 파멸로 이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feel you in our spirits, and I'm asking you to hold on. Send us a signal. Tell us where you are.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9월 24일 19살의 여대생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갈 생각에 설레며 짐을 챙기던 중 자신의 방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What is he doing? What is he taking out? He's taking out. He has gloves. He has gloves. He has gloves He has in his gloves. hands. He has gloves. Gloves and what else? The blanket. Oh my God, that is my blanket. Oh my God, call him. 그리고 가족들이 알아낸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공식적인 수사는 이미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점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미아 마카노 실종 사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미아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그녀의 거처인 아덴빌라로 향했습니다. 아덴빌라는 미아가 재학 중인 발렌시아 대학교에서 차량으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고급 학생 주거단지로 다소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편의시설 덕분에 주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미아는 운 좋게 아덴빌라 임대사무실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날도 미아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특별히 그날따라 미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미아를 공주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넘치는 사랑을 주었고 미아 또한 가족을 극진히 아끼며 그들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제쳐두고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미아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아는 그날 저녁 프로도 더데일행 비행기를 예약해 두었고 시간이 촉박했던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아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미아의 방문 소식에 가족들은 전날부터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미아가 비행기에 잘 탑승했는지 궁금했던 가족들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아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답장을 잘하던 미아답지 않게 메시지에 답이 없었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비행기 탑승으로 정신이 없거나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할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미아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미아의 어머니는 저녁 9시 3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녀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잠시 후 미아의 룸메이트가 도착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미아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관을 지나 미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긴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안쪽에서 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파트 외벽을 따라 돌아 미아의 방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에서 경찰관은 미아의 방문 바로 앞에 작은 서랍장에 놓여 있어 마치 누군가의 침입을 막으려는 듯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아의 방 창문 잠금 장치가 파손되어 있었고 이는 누군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베개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바닥에는 미아의 부서진 액세서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격렬한 몸싸움이라도 있었던 듯 미아의 방은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미아의 룸메이트에게 최근 미아가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나 교제 중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룸메이트는 아르만도 카바에로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덴빌라에서 근무하는 수리공으로 미아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여러 차례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만도는 계속해서 미아에게 접근했고 그의 집착적인 행동에 미아는 가족들에게까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미아가 실종된 것이 분명해 보였고 아르만도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실종 사건으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룸메이트의 진술을 듣고 난 후 경찰관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또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던 미아의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가족들은 아덴빌라 측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직접 올랜도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곧바로 차에 올라 밤새 5시간을 달려 새벽 3시경 아덴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미아의 아파트는 범죄 현장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을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경찰과 함께 미아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아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가족들은 아파트 곳곳을 샅샅이 살폈고 이전에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뜻밖의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란색 커터칼이었는데 미아의 방 러그 아래 숨겨져 있었고 러그 역시 미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고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한참 동안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아르만도 카바에로였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 미아가 사라졌느냐고 묻는 그의 모습에 미아의 이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He said, "Are you looking for Mia?" I said, "Who are you?" He said, "I'm the maintenance guy. I heard you're looking for me." 당시 미아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아르만도는 미아의 실종을 명확히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더욱이 아르만도가 나타난 시간은 새벽 4시로 그가 그곳에 있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르만도는 태연하게 가족들과 함께 있던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그날 오후 3시에 미아를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는 타티라는 미아의 친구가 자신에게 미아의 실종 소식을 알려주었고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아에게 아르만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던 가족들은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Saw anything suspicious, but nobody knew what was going on. I didn't know this whole thing. But no one knows Tati. But mind You you, keep and you mentioning live Tati, 20 and no minutes one away knows from here, Tati. and you get a call The all of a roommates sudden. don't even know Tati. You've been sleeping since You 10 keep o'clock, saying and all of a Tati is sudden a you're showing friend. up here at 4 o'clock in the morning Because me looking for and me. Tati were conversating about it, so I finally it came Okay, up. but Should I go Tati and is see if I someone- see anything? No one knows Tati. That's my whole thing. Not Tati even the is roommate an knows employee Tati. here. You She's an employee, but you keep saying Tati is a friend and that you've all hung out together. As of right now, you have work sent tomorrow? You work obsessive tomorrow, texts to Tati? Mia. We have all seen the texts. You talked about giving her your life savings. I told her gave It's her on life text. savings. I never As a said matter of that. fact, we're going to get a police report to pull your phone records if that's the case. What you have to do? 아르만도와 가족 간의 격렬한 언쟁 후 경찰관은 아르만도가 미아를 납치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를 석방했습니다. 미아의 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며 경찰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미아를 찾기 위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뒤 그날 새벽 미아의 가족들은 비밀리에 아르만도의 뒤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이동한 아르만도는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아르만도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르만도가 차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Doing? What is he taking out? He's taking out. He has gloves. He has gloves. He has gloves He has in his gloves. hands. He has gloves. Gloves and what else? The Oh my blanket. god, that is my blanket. Oh my God, call him. 아르만도가 차에서 꺼낸 것은 분홍색 담요, 장갑, 그리고 검은 배낭이었습니다. 특히 분홍색 담요는 미아의 소유였기에 이는 아르만도가 미아 실종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911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도 경찰과 함께 아르만도를 찾아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아르만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아르만도의 아파트 내부를 수색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르만도는 미아의 가족들을 자신의 아파트 안으로 순순히 들여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선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아르만도는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미아의 행방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아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경찰은 이 시점이 되어서야 미아를 공식적으로 실종자 명단에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 경찰은 미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르만도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아르만도는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아 실종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아가 실종된 9월 24일 오후 2시경 누군가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미아의 아파트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키는 수리공이었던 아르만도에게 지급된 마스터키였습니다. 아르만도는 미아의 퇴근 전인 오후 4시 30분에 다시 한번 마스터키를 사용해 미아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아르만도가 미아의 아파트에서 나왔는지 혹은 계속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인 오후 5시 6분, 미아는 자신의 열쇠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인 오후 6시경, 아르만도가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정황상 아르만도가 미아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르만도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떠난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7시 16분, 아르만도는 마치 아덴빌라 거주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파트 시설 수리를 요청하는 가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그는 아파트 사무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 요청을 받고 왔으니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아르만도가 나중에 자신이 의심받을 상황을 대비하여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르만도는 오후 7시 38분경 아파트 단지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아르만도를 추적하기 위해 그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아의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경찰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인근 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SNS에 미아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유하여 실종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미아의 행방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알고 있다면 제발 연락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Just drop her off and let us know where she is. We'll pick her up. Just bring her home. 미아가 실종된 지 4일째인 9월 27일 월요일, 이른 아침 경찰서로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911, you need police, fire, medical? We found it on property. Someone hung themselves from a garage. Is a male? Okay. Yes, a male. All right. He's he's deceased, beyond any help? I believe so. Okay. He's All right. dead, right? 어느 아파트 단지 차고에서 한 남성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숨진 남성은 바로 아르만도 카바에로였습니다. 미아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르만도의 사망은 수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아의 행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르만도는 세상을 떠났지만 미아의 가족들은 여전히 미아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미아의 이모는 어딘가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미아를 향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You know our family is big. You know we will never sleep one night until we get you home. We miss you. We know that you're strong.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르만도가 사망한 후 경찰은 미아를 찾기 위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헬리콥터와 잠수부들을 동원하여 강과 호수는 물론 마을 전체를 샅샅이 수색했고 수사 범위를 인근 3개 주까지 확대하여 총 30여 차례에 걸쳐 수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FBI까지 수사에 합류하면서 미아 실종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도로 감시카메라 영상과 아르만도의 휴대폰 GPS 기록을 분석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미아가 실종된 날인 9월 24일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아르만도가 팀버스캔이라는 지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팀버스캔은 올랜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치안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총기 사고, 살인, 마약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고 이로 인해 그곳은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버려진 건물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아르만도는 왜 그처럼 위험한 지역을 찾았던 것일까요? 수사 결과 아르만도는 과거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적이 있었으며 그 덕분에 그곳의 지리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르만도가 미아 실종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면 그곳은 미아를 숨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곧바로 수색팀이 해당 지역으로 파견되었고 2021년 10월 2일 오전 10시경 팀버스캔 인근 숲에서 미아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미아의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또한 옷이 일부 벗겨진 채 브레이지어 가운 그리고 청바지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근처에서는 미아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셔츠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이 미아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려고 했지만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아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I don't know how we're gonna get through this. I miss my baby. And I wish she had come home today.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밝은 미래를 꿈꾸던 19살의 미아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르만도를 체포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경찰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후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아르만도가 미아에게 집착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3월 아르만도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할 때 그는 한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후 데이트를 하자는 제안에 여성이 동의했으나 아르만도는 그날 저녁에 만나자며 계속해서 그녀를 졸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만도의 태도가 점차 폭력적으로 변했고 여성은 두려움에 데이트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여성의 침실에 검은 덤벨을 던졌습니다. 누가 덤벨을 던졌는지 목격하지 못했지만
여성은 범인이 아르만도임을 직감했습니다. 또한 아르만도는 2013년 고등학교 시절 작은 수제 폭발물을 학교에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그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이 전과는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자 많은 사람들은 아덴빌라 측에 아르만도의 범죄 이력을 알고도 그를 고용한 것인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덴빌라 측은 아르만도를 고용하기 전 범죄 이력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르만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기록을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똑같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덴빌라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아르만도에게는 모든 학생들의 방에 출입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주어졌고 결국 미아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아의 가족들은 아덴빌라 역시 이 사건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아덴빌라의 거주자들과 주변 주민들은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아덴빌라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미아의 가족에게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아는 아덴빌라의 거주자이자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미아의 가족들은 그날이 계속해서 멈춘 시간처럼 느껴지며 잃어버린 미아를 되찾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